자, 지난 1화부터 10화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붓을 휘두르던 천재 방랑시인 김삿갓을 만나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욕한 죄로 삿갓을 눌러쓰고 파자와 욕설로 가짜 선비들을 통쾌하게 베어내던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실 11화부터 20화까지는 그 삿갓 아래 감춰져 있던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여정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둔 눈물, 그리고 길의 끝까지요.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기막힌 언어 유희입니다. 분명 한자로 적어놓으면 더없이 점잖은 칭찬이고 훌륭한 가르침인데 우리말 소리로 그대로 읽는 순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게 상대를 골려놓고는 발끈해서 따지고 들면 내 한자가 어디가 틀렸소 하며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어느 산골 서당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운자 배틀을 단숨에 받아치고 평양에서는 권력자의 이름 석자를 시 속에 그대로 박아넣어 고발하는 가장 대담한 풍자시까지 남기죠. 언어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통쾌하던 시기입니다. 둘째는 그 통쾌한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입니다. 김삿갓은 어머니가 사는 마을 어귀까지 가고도 차마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평안도에서는 자기 손으로 할아버지를 탄핵했던 바로 그 시를 술에 잔뜩 취한 채 스스로 또박또박 낭독하고는 피를 토하죠. 세상을 비웃던 그 모든 웃음이 사실은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던 안간힘이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떠돌이가 다다른 달관과 그 쓸쓸한 끝입니다. 전라도 화순 적벽에서 그는 자신을 오직 시 한 편으로 알아봐준 사람들을 만나 옳고 그름마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논의는 경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를 찾아온 아들에게선 3번이나 도망치고 끝내 낯선 사랑방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한마디와 함께 등잔불을 꺼달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결국 김삿갓이 그 낡은 삿갓으로 가렸던 것은 하늘을 우러를 수 없던 부끄러움이자 세상을 베어낸 날카로운 칼날이자 끝내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였습니다. 누구나 가슴 한켠에 못다한 말 한마디쯤 숨기고 살죠. 그 말을 1000편의 시로 바꿔낸 한 사내의 마지막 10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시죠. 지난 10화에서는 경기도 개성에서 문 닫은 주인을 시 한 줄로 통쾌하게 응수하는 김삿갓을 만났는데요. 그렇죠.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으며 송악산인데 어찌 뗄감이 없냐고 지명 이름 가지고 정확하게 한 방을 먹인 거였죠.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경상도 안동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아랫마을이에요. 그 엄숙한 학문의 성지 근처에서 김삿갓이 직접 훈장이 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깐, 방랑시인이 훈장을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훈장이란 존재를 둘러싼 아주 입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었다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고 난 뒤에 나오는 좀 더 깊은 시들입니다. 김삿갓이 직접 훈장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사실 방랑 기간 내내 여러 번 했어요. 돈이 다 떨어지면 마을 서당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죠. 도산서원 아랫마을에서도 몇 해 동안 훈장 노릇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재 시인이 동네 서당에서 천자문 가르치고 있으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삿갓은 훈장 관련 시를 여러 편 남겼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당해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체험해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두 시선이 다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은 그 두 층위를 다 보여주는 3편의 시를 볼 거예요. 처음엔 운자 배틀, 그 다음엔 가식적인 훈장 풍자, 마지막엔 직접 훈장이 된 뒤에 쓴 자조의 시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요. 어느 산골 서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김삿갓이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자 훈장이 조건을 겁니다. 시를 지으면 재워주겠다는 거죠. 그냥 재워주면 되지 왜 조건을 거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훈장은 처음부터 재워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자를 고르는데 찾을 멱자를 불렀어요. 그것도 4번 연속으로요. 운자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한시를 지을 때 각 구절 끝에 오는 글자에 음을 맞추는 것, 그게 운자예요. 요즘으로 치면 시를 쓸 때 끝 글자의 소리를 통일하는 건데요. 훈장이 멱자로 4번의 운자를 다 채우라고 한 거예요. 멱자 하나로 사행시 끝을 다 채우라고요? 가능한 건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에요. 멱자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글자거든요. 이건 사실상 못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삿갓이 바로 읊습니다. 허다운자 하호멱 피멱 유난 황차멱 이랴 숙침 현어멱 산촌 훈장 단지멱. 멱자가 정말 4번 다 들어갔어요. 해석해 주세요. 하고 많은 운자 중에 하필이면 멱자를 부르나 저 첫 번째 멱자도 어려울 것만 또 멱자를 부르는가. 하룻밤 잠자리가 멱자에 달려 있는데 산골 훈장은 멱자밖에 모르는가. 시 안에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멱자가 어렵다는 말을 멱자로 했고 운자 짓기가 숙박과 연결된다는 상황 자체가 시가 된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 행이 핵심인데 산골 훈장은 멱자밖에 모른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 묘사가 아니라 풍자예요. 그토록 어렵다고 자부하는 운자를 자신은 척척 해냈으니까요. 결국 훈장은 어떻게 했어요? 간판에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고 여비까지 쥐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극진하게 대접한 거죠. 역전의 통쾌함이네요. 두 번째 시는요? 이번엔 조금 다른 장면이에요. 김삿갓이 강원도 어느 서당을 찾아갔는데 훈장이 학동들에게 옛 문장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김삿갓을 보고는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무슨 자격으로요? 그 훈장의 실태가 좀 황당해요. 가장 높은 제자가 천자문에서 2번째 책인 사략을 읽는 아이고요. 친한 친구가 마을 풍원 어른이에요. 풍원이 뭔가요? 풍원은 조선시대 향직의 하나인데요. 마을 행정을 보조하는 직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네 유지, 힘 있는 어른이죠. 훈장이 그 사람한테 아첨을 하고 있었어요. 위로는 아첨하고 모르면 눈 어둡다 핑계대고. 딱 맞아요. 이 상황을 보고 김삿갓이 시를 짓는데요. 산촌 학장 태다위 고착 진관 삽탑에 대독 천왕 고제자 존칭 풍원 호명주. 산골 훈장이 너무나 위엄을 떤다. 낡은 갓 높이 쓰고 침을 뱉어내치네. 천왕시 읽는 놈이 가장 높은 제자고 풍헌 어른 받들어 모시는 게 가장 친한 친구라네. 낡은 갓 높이 쓰고 침을 뱉어 내친다는 표현이 눈에 서네요. 이 시가 재미있는 이유는 직접적인 욕설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 나열했는데 그게 더 날카로운 풍자가 되는 거죠. 모르는 글자 만나면 눈이 어둡다고 했다는 것도 그 시에 들어가 있나요? 이 시와 연결된 다른 행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모르는 글자 나오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고 술잔 돌릴 때는 나이 많다는 걸 빙자해서 먼저 받고 그러면서 밥 한 그릇 내주고는 생색을 내면서 말한다는 거죠. 올해 지나간 나그네는 모두가 서울에서 왔다고요? 서울에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서울 사람을 모셔봤다는 자랑이에요. 사실은 그냥 방랑자였을 텐데 체면을 세우려고 부풀리는 거죠. 그 허세가 정점에 이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시는 직접 훈장이 된 이후인가요? 네, 도산서원 아랫마을에서 몇 해 훈장 지내고 나서 쓴 시입니다. 제목을 번역하면 세상에서 누가 훈장이 좋다 했나 라는 뜻이에요. 제목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네요. 세상 수운 훈장호 무연심화 자연생 왈천왈지 청춘거 운부운시 백발성 수성난문 칭도현 잠미이득 시비성 장중보옥 천금자 청촉달형 시진정. 세상에서 누가 훈장 좋다 했나? 연기 없는 속이 열기가 저절로 타오르네. 하늘천 따지하다가 청춘이 지나가고 시 논해보부 운장 논하다가 백발이 되었구나. 아무리 정성껏 가르쳐도 칭찬 듣기 어렵고
잠깐이라도 자리를 뜨면 시비 소리 듣기 일수라네. 손안에 보옥 같은 귀한 자재들을 제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진짜 정의로다. 연기 없는 속 열기라는 표현이 정말 생생하네요. 훈장은 화가 나도 아이들이나 학부모 앞에서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감정이 연기조차 없이 그냥 속에서만 타오른다는 거예요. 연기조차 없는 답답한 불길. 이게 훈장이라는 자리의 고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또 반전이에요. 회초리 들어달라는 부탁이 진심인 건 풍자죠?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때려도 된다고 허락해달라는 부모들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귀하고 귀한 자제들도 결국 때려야 가르칠 수 있다는 현실이고요. 품위 있게 포장된 세계에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천재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조금 전에 가식적인 훈장을 풍자했던 거잖아요.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더 예리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세 편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멱자시는 재치의 극한, 산촌학장시는 외부자의 날카로운 관찰, 세상 수운 훈장 호시는 내부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세 편이 합쳐지면 훈장이라는 세계의 전체 윤곽이 잡히죠. 이 시들이 단순히 남을 비웃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된 이야기라는 게 더 울림이 있어요. 바로 그 점이 김삿갓의 힘이에요. 그는 항상 세상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들이 낯설지 않은 거죠. 지난 화에서 김삿갓이 서당 훈장들을 아주 통쾌하게 혼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평양이에요? 경상도, 충청도 서당을 돌다가 왜 평양으로 훌쩍 뛰어간 거죠? 하하하,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삿갓의 방랑 기록은 몇 년 몇 월에 어디 있었다는 연대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시와 일화가 전해지긴 하지만 정확한 순서는 연구자들도 큰 틀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리즈는 연대순 기록을 철저히 따르기보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중심으로 엮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역사 다큐가 아니라 이야기 여행이다.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극적 대비도 의도했어요. 지난 화 서당 훈장, 엄숙한 척하는 꼰대들에서 이번 화 평양, 기생, 풍류, 그리고 권력 고발로 넘어오면 분위기 전환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물론 김삿갓이 평양에 여러 차례 왔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오케이, 납득했습니다. 그럼 평양으로 가봅시다. 평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동강이요. 그리고 냉면?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평양은 사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화려한 유흥도시였어요. 한양 다음 가는 큰 도시이고 대동강을 낀 풍경이 빼어나서 시인 묵객들이 줄을 이었죠. 기생문화도 발달해서 평양 기생은 예술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럼 김삿갓한테는 딱 맞는 도시네요. 딱 맞죠. 근데 평양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화려한 누각 뒤에 권력자들의 착취가 숨어 있었거든요. 평양 가명, 지금으로 치면 평안도 도청의 관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걸 김삿갓이 그냥 지나쳤을 리 없죠. 낭민로가 뭐예요? 낭민로는 평양 가명 안에 있던 누각이에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백성을 즐겁게 한다? 백성이 즐거운 누각? 맞아요. 백성을 즐겁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선화당, 교화를 베푼다는 뜻의 관청 건물도 있었고요. 이름만 보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왠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감이 생기셨네요. 반전이 있죠. 김삿갓이 이 낭민로에 올라 시 한 수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감상시가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한 고발시예요. 실명이요? 네, 자, 낭송해 볼게요. 선화당상 선화당 낭민루하 낭민루 함경도민 함경도 조기영가 조기영
뭔가 비슷한 글자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 시 보통 보는 한시가 아니에요. 글자 하나하나를 2번씩 비틀어서 읽어야 해요. 먼저 일행을 보세요. 앞에 선화당은 그 유명한 건물 이름이에요. 교화를 베푸는 집. 그런데 뒤에 선화당은요. 한자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발음은 똑같이 선화당인데 한자가 달라요. 뒤에 선화당은 불을 선동하는 무리, 즉 선동하는 불 같은 패거리예요. 아, 교화를 베푸는 집 위에 불질러대는 패거리가 앉아있다? 그렇죠. 관청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로 슬쩍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말장난 고발장이죠. 이행은요? 낭민루하, 낭민루. 백성을 즐겁게 하는 누각 아래에서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울 낙과 떨어질 낙. 낭민이라는 발음은 같은데 뜻은 정반대죠. 즐겁다와 떨어진다. 한자만 다르고 소리는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삼행, 함경도민 함경도. 함경도의 백성들이 모두 놀라 도망간다. 함경도의 함자를 모두라는 뜻으로 이어받아서 백성이 모두 놀라 달아난다고 읽히도록 설계한 거예요. 함경도 지역 백성들도 수탈을 당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행이 이 시의 핵심이에요. 조기영과 조기영. 조기영?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맞아요. 조기영은 실제로 당시 평안도 관찰사, 쉽게 말해 평안도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 사람 이름을 시에 직접 넣은 거예요. 조기영의 집안이 어찌 영원하겠는가. 즉 조기영이여, 네 집안이 오래 갈 것 같냐. 이건 협박 아닌가요? 아니, 저주에 가깝네요. 그 당시 관리 이름을 실명으로 박아서 공개 망신을 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SNS에 실명 폭로 올린 거죠. 그것도 그 관리가 앉아있는 건물 이름으로 운을 맞추면서요. 김삿갓, 대담해도 너무 대담한데요? 패족 출신, 가진 것 없는 방랑객이라 오히려 두려울 게 없었던 거 아닐까요? 잃을 게 없는 자의 용기랄까요? 근데 이 화 제목이 대동강 기생과 시 한 수잖아요. 기생 이야기도 있어요? 있죠. 그것도 그냥 낭만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배틀이에요. 전해지는 일화인데요. 평양 감사가 연회를 열던 날 김삿갓이 그 자리에 끼어 앉았어요. 평양 기생들이 가득한 화려한 자리였죠. 초라한 방랑객이 감사 연회예요? 김삿갓이 어디 못 끼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감사가 능자를 운자로 부르며 시를 짓게 했어요. 능하다, 잘한다는 뜻의 그 글자예요. 그런데 김삿갓이 기생 한 명을 쿡 찌르듯 먼저 한 구절을 던졌어요. 평양 기생 하소능. 평양 기생은 무슨 재주가 있는가? 뭔가 도발적인데요? 맞아요. 상대를 띄워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시험하는 말이에요. 그 기생이 바로 받아쳤어요. 능가 능무 우능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짓지요. 오, 완벽한 답이잖아요. 맞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대답이죠. 노래, 춤, 시. 이 셋은 당시 기생의 3대 예술이었거든요. 근데 김삿갓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파고들었어요. 능능기중 별하능. 모두 잘한다지만 그중 특별히 제일 잘하는 게 뭔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거죠? 정확해요. 이제 기생이 어떻게 받아쳤는지가 이 배틀의 핵심이에요. 좌중이 다 조용해졌을 거예요. 기생이 눈을 살짝 흘기며 말했어요. 월이야 삼경 호부능. 달 밝은 한밤중에 서방을 불러들이는 제주라오. 잠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달 밝은 밤중에 서방 불러들이는 제주. 좌중이 빵 터졌겠죠. 이 기생 만만하지 않죠? 아니,
이거 김삿갓이 역으로 당한 거 아닌가요? 당했다기보다 비겼다고 해야 할까요? 김삿갓이 놀리면서 끌어냈는데 기생이 오히려 더 기발한 답으로 역습한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구절이 완벽해요. 달밤 삼경, 서방 부르기, 능. 세 요소의 운자 규칙도 딱 맞추면서 해악과 솔직함까지 담았거든요. 당시 기생이 이 정도 즉흥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그녀가 단순한 흥접이가 아니라 진짜 시인이었다는 뜻이에요. 평양기생이 만만치 않네요. 김삿갓이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시로 가지고 놀았지만 평양에서는 그 기생에게 한 방 먹은 거죠. 그리고 이 배틀시는 사행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데요. 1행 김삿갓, 2행 기생, 3행 김삿갓, 4행 기생. 딱 두 사람이 번갈아 쓴 연구시예요. 이걸 기생합작이라고도 불러요. 연구시? 두 사람이 한 편의 시를 같이 짓는 거네요? 맞아요. 그것도 즉석에서요. 합작이 성립되려면 상대가 내 구절의 운자와 흐름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생은 그걸 2번이나 완벽하게 해냈어요. 권력자를 향해선 독설가, 백성에겐 따뜻한 시인, 그리고 기생 앞에선 대등한 동료 시인. 이게 평양에서의 김삿갓이에요. 오늘 정말 다채로웠어요. 고발 씨의 기생가의 낭만까지. 낭민노 시는 김삿갓 시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작품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시가 당시 평양 시내에 빠르게 퍼졌다는 거예요. 조기영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박힌 풍자시가 거리에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던 거죠. 조기영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가 실제로 불의한 관리였다는 정황이 있어요. 김삿갓의 시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시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며 공감을 얻었다는 건 분명해요. 오늘은 김삿갓의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볼 거예요. 날카로운 풍자가도 재치 넘치는 시인도 아닌 그냥 아들로서의 김병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놓인 아주 긴 침묵 이야기예요. 침묵이요? 만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마음이 어떤 시로 남았는지. 오늘 그걸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한평이 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로 숨어 들어간 게 그가 10살 무렵이었어요. 조부 김익순의 항복으로 패족이 된 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이름도 없는 산골 마을에 숨어든 거죠. 그럼 어머니의 본거지가 영월이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김삿갓은 20세 무렵에 방랑을 시작한 뒤로 그 어머니가 계신 마을 근처를 수도 없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왔는데 왜 어머니한테 안 들러요? 김삿갓이 방랑을 시작한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자기 손으로 조부 김익순을 탄핵했어요.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그 시로요.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이 그를 방랑길로 내몬 거잖아요. 그 자책감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며 항상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앞에는 더더욱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조부를 천하의 욕보였으니까요. 아, 어머니 앞에 서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겠네요. 게다가 어머니 한평이 씨는 아들들이 패족으로 멸시받는 게 싫어서 영월까지 숨어 들어온 분이에요. 그 어머니 앞에 거지 방랑객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차마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싶었던 거죠. 초라해진 자신을.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찾아가면 어머니가 붙잡을 거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그런데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집에 머무는 순간 자신이 왜 방랑해야 하는지가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아예 안 만난 거군요. 만나면 더 힘들까 봐. 그게 김삿갓 방랑의 비극이에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집이 너무 그리워서 집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서는 사람.
오늘은 그 감정을 담은 시 두 편을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시가 서로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편이요?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부터요. 첫 번째 시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쓰인 시예요. 한자의 뜻, 그러니까 훈을 빌려서 전혀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제목이 따로 없어서 첫 글자를 따서 죽죽시라고 불러요. 한번 낭송해 볼게요. 차죽, 피죽, 화거죽, 풍타지죽, 랑타죽, 반반죽죽, 생차죽, 시시비비, 부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매매, 세월죽, 만사부려, 오심죽, 연년연세, 과연죽. 번역하면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고, 오르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저대로 맡기자. 손님 접대는 집안 형세대로, 시장에서 사고 팔기는 세월대로, 만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지.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지나가자. 잠깐, 이게 다 죽자로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한자 죽, 대나무 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자를 그 뜻으로 읽어요. 차는 이라는 뜻, 피는 저라는 뜻, 죽은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죽은 이대로, 피죽은 저대로가 되는 거죠. 아, 한자를 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뜻으로 읽는 거군요. 그거예요. 이걸 언문풍월이라고 해요. 우리말 소리와 한자 뜻을 엮은 창작 방식이죠. 파자, 이중독법, 운자법과는 또 달라요. 이번엔 한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한자의 의미만 가져다 쓰는 거니까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 시를 읽을 수 없겠네요. 반대예요. 한자를 소리로만 아는 사람도 못 읽어요. 뜻을 알아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을 알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김사까 씨의 매력이에요. 아는 만큼 더 웃기고 아는 만큼 더 가슴에 와닿는. 이 시의 분위기가 참 초연해요. 이대로 저대로 되는 대로 뭔가 아무것도 안 신경 쓰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그런데 이 시가 어느 시기에 지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완전히 달리 읽혀요. 방랑 초기, 집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집도 그립고 어머니도 그립고 아내와 아이들도 그립고. 그런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쓴 시예요. 억지로 체념하는 거네요. 울고 싶은데 웃는 척하는. 바로 그거예요. 만사 부려 오심족. 만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에 담긴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차라리 마음을 비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그러지 말자. 그냥 가는 대로 가자. 스스로를 달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죽죽 소리가 날 때마다 뭔가 억울하게 들리는 거예요. 억울하게요? 이대로 저대로 되는 대로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잖아.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죽시가 재밌는 시이면서 동시에 슬픈 시예요. 두 번째 시는요? 두 번째 시는 자탄이에요. 스스로를 탄식한다는 뜻이죠. 죽죽시가 체념의 시였다면 이건 체념이 무너지는 시예요. 한번 낭송해 볼게요. 차호 천지간 남아, 지하 평생자 유수, 평수 삼천리 랑적, 금서 40년 허사, 청운 날력치 비원, 백발 유공도 불비, 경파 환양몽 기좌, 상경 월조성 남지. 번역하면 슬프다 천지간의 사내들이여, 내 평생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으랴. 부평초 물결 따라 삼천리 자취가 어지럽고
검은고와 책으로 보낸 40년도 모두 헛것이네. 높은 벼슬은 힘으로 되지 않아 바라지도 않았고 흰머리야 세월의 이치이니 슬퍼하지 않으리. 그런데 고향 가던 꿈 놀라 깨어 앉으니 삼경 깊은 밤에 남쪽 새만 남쪽 가지에서 우네.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죽죽 씨는 달관한 척이라도 했는데 자타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두 구절을 보세요. 경파 환양모 기좌. 고향 가던 꿈 놀라 깨어 앉으니. 꿈에서 고향에 갔다가 깨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낮에는 이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도 잠들면 꿈은 고향으로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에서 돌아오면 현실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경파라는 게 놀라 깨다. 그 뜻이에요? 네. 꿈에서 막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파, 놀라 깨다. 그리고 깨어나서 앉아 있으면 삼경 깊은 밤이에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그 깜깜한 밤에 들려오는 소리가 삼경 월조성 남지. 남쪽 새의 울음소리예요. 남쪽 새요? 월조라는 새가 있어요. 남쪽 지방의 새인데 아무리 먼 북쪽으로 날아가도 고향 방향인 남쪽 가지에만 앉는다는 새예요. 김삿갓이 이 새를 빌려온 거예요. 나도 저 새처럼 어디를 떠돌아도 고향이 그립다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구절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이 시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앞에서는 아주 의연해요. 벼슬 못한 것도 괜찮고 백발이 되는 것도 슬프지 않다. 근데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꿈에서 고향 가다 깨어나고 새벽에 혼자 앉아 새소리 듣는 그 한 줄에 모든 감정이 다 담긴 거예요. 죽죽 씨랑 자탄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관찰이에요. 죽죽 씨는 낮의 김삿갓이에요. 이대로 살자. 가는 대로 가자. 자탄은 밤의 김삿갓이에요. 꿈속에서 고향에 가고 깨어나 혼자 앉아있는. 낮에는 달관한 척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지는 그 사람. 이 두 시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죽 씨만 보면 오해하는 거네요. 이 사람이 정말 초연한 줄 알고. 맞아요. 자탄을 봐야 죽죽 씨가 완성돼요. 달관이 아니라 다짐이었다는 걸 자탄이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머니 마을에 가봤던 적은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로 그 영월 마을 어귀까지 여러 차례 왔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 멈춰서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어머니 안부만 묻고 그냥 돌아섰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발길만 돌렸어요. 무사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럼 어머니는요? 아들이 왔다 갔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작은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이 전해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니도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나오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나가면 아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만나는 순간 붙잡게 되고, 그러면 아들이 더 괴로워지는 걸. 그래서 서로 알면서 서로 모른 척한 거예요. 그게 더 슬프다. 그 침묵이 이 화의 제목이에요. 들르지 못한 게 아니라 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한평희 씨는 방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그 마을 어귀가 아들이 어머니 가장 가까이 간 마지막 자리였던 거예요. 방랑 중에 소식을 들었겠네요. 그랬겠죠. 어딘가 낯선 고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탄의 첫 줄, 내 평생을 알아줄 자가 누가 있으랴. 그 탄식이 더 깊어졌겠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 한 사람만큼은 알아줬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거네요. 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입니다. 지난 13화에서는 어머니가 사는 마을 어귀까지 갔다가 끝내 발걸음을 돌린 삿갓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삿갓이 평안도 땅에서 아주 오래된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다를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화가 아닙니다. 삿갓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극적이냐면 삿갓이 스스로 자기 상처를 건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것도 술을 잔뜩 마신 채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술 한잔 준비하셨나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거운 장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삿갓이 관서 땅에서 지은 아주 통쾌한 시 한 편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무거운 화에 숨통 하나 터뜨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평안도잖아요. 삿갓에게 평안도는 어떤 땅이었어요? 평안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삿갓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조부 김익순이 부사로 있었던 선천이 바로 평안도에 있거든요. 홍경래의 난이 터지고 김익순이 항복했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사건의 현장이 평안도였군요. 그렇죠. 지난 12화에서 평양 이야기를 했는데 평양도 평안도에 속합니다. 삿갓은 평안도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삿갓이 그 땅에서 그냥 침울하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까 통쾌한 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삿갓은 평안도를 누비면서도 특유의 풍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관서지방, 그러니까 평안도 안락성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다가 지은 시가 있는데 이게 겁작이에요. 안락성이요? 이름이 좋은데요? 이름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안락성, 편안하고 즐거운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삿갓이 하룻밤 묵으면서 겪은 일을 그대로 시로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락성중 용모천 관서유자 용식연 촌풍염객 지취반 점속관인 단색전 허복예뢰 빈유향 파창투냉 갱무천 조래이릅 강산기 시향인간 벽곡선 안락성안에 날이 저무는데 관서지방 못난 것들은 시 짓는다고 우쭐대네. 마을 인심 야박해 밥 짓기는 미루고 주막 풍속도 돈부터 달라네. 빈 배에선 자주 천둥 소리 나고 구멍 뚫린 창문으로 냉기만 스며드네. 아침이 되어서야 강산 정기를 한 번 마셨으니 인간 세상에서 벽곡의 신선이 되어 보는가. 안락성인데 하나도 안락하지 않네요. 그렇죠. 밥도 안 주고 돈만 달라고 하고 배는 고프고 창문은 뚫려 있고. 그런데 이름은 안락성이에요. 그게 너무 우스워서 시로 써버린 거죠. 마지막 구절이 백미예요. 아침에 밥 대신 강산정기를 마셨으니 신선이 된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굶었다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에 관서지방 사람들 흉도 봤네요. 이 사람들 기분 안 나빴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삿갓이가 원래 그래요. 당하는 사람도 읽고 나면 같이 웃게 되는 맛이 있거든요. 관서지방 사람들이 시 짓는다고 우쭐댄다는 구절도 사실 당시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시 문화에 자부심이 강했다는 걸 알고 쓴 거예요. 비웃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애매한 선에서요. 찌르는 것 같으면서 웃기는 거. 삿갓 특기네요. 그게 삿갓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통쾌한 시 다음에 같은 관서 땅에서 벌어진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삿갓이 관서 지방을 떠돌던 어느 날
그 지역 양반 한 명이 삿갓을 불러앉혔다고 해요. 그 양반은 평소에 역적의 손자 주제에 근시는 않고 천하를 주유하는 삿갓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삿갓이 오랜만에 관서 땅에 들어오자 망신을 줘서 쫓아낼 생각으로 오래된 시 한 편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시요? 삿갓이 젊은 시절 백일장에서 장원한 그 시입니다. 조부 김익순을 탄핵한 시요. 이 시 이야기는 일화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기 조부인 줄 모르고 써서 장원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한테 진실을 듣고 방랑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시입니다. 그 시를 삿갓 앞에서 직접 들이밀었다고요? 그것도 직접 읽어가면서요. 삿갓이 가장 부끄러워할 그 시를 면전에 들이민 거죠. 요즘으로 치면 당사자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기록을 그 앞에서 크게 낭독하는 거예요. 삿갓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삿갓은 그 자리에서 술을 퍼마셨다고 해요.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대취할 때까지요. 도망가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네,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그 시를 스스로 또박또박 낭독했다고 합니다. 스스로요? 남이 들이밀었는데 본인이 직접 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흔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제부터요. 논정가산 충절사 탄 김익순죄 통우천 정가산의 충절한 죽음을 칭송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닿음을 단식한다. 자기 조부 이름을 자기 입으로 읽은 거네요. 그렇죠. 수십 년 전 그게 자기 조부인 줄 몰랐을 때 쓴 시예요. 그리고 지금은 알면서도 읽는 거예요. 낭독이 끝났을 때 삿갓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놈 시 한번 잘 지었구나. 그리고 피를 토했다고 해요. 피를 토했다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피를 토했는지 아니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이후 삿갓은 평안도를 떠났고 이후 일생 동안 관서 땅은 단 한 치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구이요? 네,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었어요. 20년 넘게 전국을 떠돌았지만 평안도만큼은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놈 시 한 번 잘 지었구나 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 말이 대체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게 이 장면의 핵심이에요. 사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삿갓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어떡해요? 그놈이 자기 자신이라면 나는 조부를 욕한 놈이고 그 시는 잘 쓴 게 맞다는 자조가 되죠. 그놈이 조부 김익순이라면 그래, 네 죄는 진짜였다. 내 시가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그놈이 자기를 망신 주려 한 그 양반이라면 남의 상처로 나를 쫓아내려 했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취중에 나온 말이지만 삿갓이 평생 품어온 것들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삿갓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죠. 더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도망치지 않고 취해서 읽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양반은 삿갓을 망신 주려 했는데 삿갓이 스스로 낭독함으로써 오히려 의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망신을 당하는 대신 그 시의 주인이 자기임을 선언한 셈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삿갓 인생 전체가 그 시 한 편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맞아요. 방랑을 시작한 이유, 삿갓을 쓰는 이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그 탄핵문 하나에서 비롯됐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뭐요? 삿갓이 그 시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취해서 읽었잖아요.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삿갓은 그 시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자책하면서도 그 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비극적이네요. 틀렸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맞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는. 조선시대 패족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진실을 알아도 말할 수 없고 억울해도 주장할 수 없고 삿갓은 그 모순 속에서 삿갓을 쓰고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의 풍자시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비틀어서 말하는. 정확해요. 파자도 이중독법도 언문풍월도 결국은 모두 직접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법들이에요. 삿갓의 모든 언어 유희는 웃음 뒤에 칼날이 있어요. 그 칼날은 세상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해본 안락성 시도 그래요. 굶주리고 추웠던 현실을 벽곡에 신선이 되었다고 웃음으로 감싸버렸잖아요. 그게 삿갓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이었을 거예요. 웃음이 사실은 버티는 힘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웃음의 뒤에 오늘 같은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취해서 자기 손으로 쓴 시를 읽고 피를 토하고 그 땅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가요. 오늘은 처음에 웃었다가 나중에는 웃을 수가 없어지는 화였어요. 그게 오히려 삿갓을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삿갓의 힘이에요. 웃기는 시를 쓴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웃음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거든요. 지난 14화에서는 평안도 땅에서 오래된 상처와 마주했던 삿갓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취중에 자기 손으로 쓴 탄핵문을 낭독하고 피를 토하며 그 땅을 떠났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관서를 영구히 떠난 삿갓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결국 그가 발을 멈춘 곳은 전라도 화순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삿갓의 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술 한잔 준비하셨나요?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풍자와 달관, 그리고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삿갓이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화예요. 평안도를 떠난 삿갓이 전라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방랑 경로가 어떻게 됐던 건가요? 삿갓의 방랑은 이미 수십 년이 흘러 있었어요.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해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를 돌았어요. 그 긴 여정 끝에 전라도 남쪽 화순까지 내려온 거예요. 화순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은 전라남도에 속하는 고을이에요. 조선시대 이름으로는 동복현이라고 했어요. 무등산 아래로 동복천이 흐르는 곳인데 그 강을 따라 붉은 기암절벽이 늘어서 있어요. 이게 바로 화순 적벽이에요. 적벽이라고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중국 후한 말에 조조와 유비 손권 연합군이 싸웠던 그 적벽강이 있잖아요. 화순 적벽은 그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이 이름에는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에요? 조선 중종 때 이야기예요. 신제 최산두라는 문인이 기묘사화 때 이 동복당으로 유배를 왔어요. 기묘사화는 조광조 일파가 숙청된 사건이에요. 최산두도 그 여파로 관직을 잃고 이 먼 고을까지 귀양을 온 거죠. 억울하게 귀양 온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배지에서 눈앞에 펼쳐진 절벽을 보고 망연자실했다고 해요. 강물 옆으로 붉은빛 절벽이 7km 넘게 이어지는데 그 경치가 너무 기막혀서요. 최산두가 이 절벽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중국의 그 적벽에 견줄만 하다고. 그래서 이름이 적벽이 됐어요. 귀양지가 명승지가 된 거네요. 맞아요. 그 뒤로 이곳이 호남 제1의 명승지로 불리게 됐어요. 다산 정약용도 아버지가 동복사또로 부임했을 때 유람했고 광주와 나주 사또들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이 적벽이었다고 해요. 그 절벽을 삿갓이 찾아온 거예요. 명승지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건가요? 단순히 구경 온 게 아니에요. 이 화순 동복 땅에는 삿갓을 끌어당긴 인연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잠깐 뒤에 하고 먼저
삿갓이 이 적벽을 보고 무슨 말을 남겼는지부터 들어볼게요. 삿갓이 화순 적벽을 보고 시를 읊었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런 두 구절을 남겼다고 해요. 무등산 고 송아제 적벽강 심 사상류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에 있고 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로 흐르는구나. 잠깐,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 있다는 게 뭔 뜻이에요? 무등산 이름부터 짚고 가요. 무등이 뭔 뜻이에요? 무등? 급수가 없다, 비길 데가 없다 그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무등산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어요. 실제로 높이가 1100m가 넘는 큰 산이에요. 그런데 삿갓이 뭐라고 했냐면 그 높은 산이 소나무 아래에 있다고 한 거예요. 산 위에 소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소나무 끝이 산 꼭대기보다 높은 거니까. 정확해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위에 선 소나무는 산보다 높잖아요. 꼭대기에서 보면 소나무가 산을 지붕으로 삼고 서 있는 셈이에요. 그 논리를 아주 꼿꼿하게 세워서 무등산의 이름값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무등이라고? 소나무만큼은 못하잖아. 그럼 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로 흐른다는 건요? 강이 아무리 깊어도 강바닥에는 모래가 있잖아요. 강물은 그 모래 위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래가 더 아래고 강물은 모래 위에 있다. 깊다는 소문이 무색하게 강물은 결국 모래보다 위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논리적으로 맞는데 뭔가 이상해. 바로 그게 이 기법의 묘미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명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높다는 걸 낮다고, 깊다는 걸 얕다고. 이걸 반어적 역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물이 가진 명성과 실제 사이의 틈새를 찾아서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 시선이 삿갓의 삶과 연결돼요. 삿갓은 평생 이름과 높이라는 것에 짓눌려 살았잖아요. 조부의 이름이 자기를 짓눌렀고 자기가 직접 쓴 탄핵문이 자기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이 적벽 앞에서 보면 높다는 산도 소나무 아래고 깊다는 강도 모래 위예요. 높이와 이름이라는 게 결국 각도의 문제라는 거죠. 수십 년 방랑이 이 시선을 만든 거네요. 패족으로 살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시선이에요. 처음부터 이름과 높이 바깥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이거든요. 그 눈으로 보면 무등산도 소나무 아래고 적벽강도 모래 위예요. 그 적벽에서 또 다른 시도 있어요? 있어요. 이 근방 강에서 배를 띄워놓고 술을 마시며 읊은 시예요. 제목이 범주 취음이에요. 배를 띄우고 취해서 읊는다는 뜻이죠. 이미 술 냄새가 나는 제목이네요. 그렇죠. 들어볼게요. 강비 적벽 범주객 지근 신풍 고주인 금세 영웅 전항우 당시 변사 주소진 강은 적벽이 아니지만 배 띄운 나그네요. 땅은 신풍에 가까워 술 살 수 있네. 지금 세상에 영웅이 따로 있으랴. 돈이 바로 항우이고 변사가 따로 있으랴. 술이 바로 소진이지. 자기가 지금 배 타고 있는 강이 소동파의 그 적벽강은 아니라고 먼저 인정하는 거잖아요. 첫 구절부터 솔직하게 시작해요. 강비적벽. 이 강은 적벽이 아니다. 소동파가 적벽부를 읊었던 그 강이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뭐 어때? 나는 배 띄웠잖아. 범주객. 배 띄운 나그네는 나라는 거예요. 소동파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라기보다는 적벽에서 배 띄우고 술 마시는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중국의 적벽 부럽지 않다고. 그 다음 구절.
지금 신풍. 이 땅이 신풍과 가깝다는 거예요. 신풍이 어떤 곳이에요? 중국 한나라 때 좋은 술로 유명했던 고을 이름이에요. 신풍미주. 신풍의 맛있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었을 정도예요. 삿갓이 이 화순 땅을 그 신풍에 빗댄 거예요. 술 구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뜻으로. 전라도 술이 맛있다는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 핵심이에요. 금세 영웅 전항우. 지금 세상에 영웅이 따로 있냐? 돈이 바로 항우라는 거예요. 항우가 누구예요? 항우는 중국 역사에서 힘으로 따지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초나라를 세우고 한나라 유방과 천하를 다툰 영웅이죠. 그 항우 같은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 힘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항우다. 오늘날에도 딱 맞는 말이네요. 마지막 구절. 당시 변사 주소진. 소진은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변사예요. 입 하나로 6나라의 재상을 동시에 지낸 인물이에요. 그런 말솜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들어가면 누구든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고 과감해지는 거 맞잖아요. 현실이야. 이 기법이 바로 전고법이에요. 고전과 역사 속 유명한 인물이나 고사를 끌어다 써서 현재를 비틀어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냥 돈이 힘이라고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진다고 직접 말하면 밋밋하잖아요. 그걸 항우와 소진이라는 전설적인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냥 취중에 흥에 겨워 지은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세상을 꽤 날카롭게 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삿갓 자신의 처지와도 겹쳐요.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강 위에서 배를 띄우고 있잖아요. 영웅도 아니고 변사도 아닌데 지금 이 순간 술 한 잔 있으니까 소진이고 배 위에 있으니까 소동파예요. 그 달관이 이 시에 담겨 있어요. 없어도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적벽이 아니어도, 항우가 아니어도, 소진이 아니어도. 수십 년 방랑이 만들어준 눈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강 위에 떠 있어도 괜찮다는 달관. 그리고 그 달관에는 뒷얘기가 있어요. 삿갓이 이 화순 땅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 인연이 뭔가요? 동복 땅에 창원 정씨 집안이 있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삿갓을 처음 만났을 때 떠돌이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맞이했어요. 삿갓의 시 실력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다는 게 어떻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삿갓이 이 고을에 들렀다가 정씨 집안 선비들과 시를 주고받았는데 삿갓의 솜씨를 보고 그 집안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삿갓이 워낙 행색이 남루하고 이름도 없는 방랑객이다 보니 처음엔 그저 술이나 얻어마시러 온 줄 알았는데 막상 시를 지어보니 범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머물게 된 거예요? 네, 정씨 집안에서 삿갓을 머물게 했어요. 이 땅이 좋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삿갓도 발길을 늦춘 거예요. 그리고 이 동복 땅에서 삿갓은 3번이나 적벽을 찾아 시를 남겼어요. 3번이나요? 그만큼 이 절벽을 좋아했던 거예요. 봄에 왔다가 가을에 또 오고 다시 찾아오고. 아마 계절마다 달라지는 적벽의 얼굴이 삿갓을 끌어당긴 거겠죠. 여름에는 초록 절벽이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절벽과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적벽을 배경으로 배를 띄우고 술을 마셨던 거군요. 네, 그 장면이 바로 범주 취음이에요. 이 적벽이 아니어도 괜찮다. 신풍이 아니어도 괜찮다. 항우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 달관이 이 정씨 집안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 곁에서 아름다운 강 위에서 술을 마시며 지은 시거든요. 방랑하는 동안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잖아요. 그렇죠. 삿갓은 패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이름을 숨기고 다녔어요. 자기가 누군지 밝힐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삿갓을 이 집안 사람들은 시만 보고 알아본 거예요. 이름 말고 시로. 그게 삿갓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시인이 시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인연이 이 땅을 삿갓의 마지막 안식처로 만들었어요. 방랑의 끝 무렵 수십 년간 짚고 다니던 죽장을 내려놓고 이 동복 땅에 눌러 앉은 거예요. 방랑을 멈춘 거잖아요. 네. 이 인연이 삿갓의 발걸음을 점점 느리게 만들었어요. 아직 방랑은 계속되지만 이 동복 땅만큼은 삿갓이 기꺼이 다시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시만 보고 알아봐줬다는 게 삿갓한테 굉장한 위로였겠어요.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는 방랑객을 시 한 편으로 알아본 거잖아요. 그게 이 땅이 삿갓을 붙잡은 진짜 이유예요. 오늘 두 시를 같이 보니까 처음엔 풍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달관이고 그 달관 뒤에는 인연이 있었네요. 그게 이 화의 구조예요. 무등산이 소나무 아래라는 건 이름과 높이를 비트는 반어적 시선이고, 범주 취음의 돈이 항우고 술이 소진이라는 건 세상을 비트는 풍자예요. 그런데 그 두 시선 뒤에는 이 동복 정씨 집안과의 인연이 있어요. 혼자였으면 그냥 씁쓸한 비틀기로 끝났을 텐데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달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달관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외롭게 비트는 건 달관이 아니라 자포자기예요. 이 시들이 달관으로 읽히는 건 이 강가의 삿갓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15화에서는 화순 적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등산이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모래 위로 흐른다는 그 통쾌한 반어법, 그리고 이름도 없는 방랑객을 시 한 편으로 알아봐준 정씨 집안과의 인연까지. 오늘도 화순 땅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지난화엔 좀 철학적이었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웃음이 나오는 화예요. 삿갓이 이 화순 땅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또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기대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예요? 삿갓한테는 특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게 말하는 기술이에요. 욕인지 칭찬인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칭찬인데 한자 도금을 그대로 읽으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돌 삿갓은 아주 즐겼어요. 오늘 그 기술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왜 이 사람을 언어의 마법사라고 부르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삿갓이 화순 적벽 쪽으로 이동하던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근처 서당에 들렀어요. 하룻밤 묵으려고요. 서당이 또 나오네요. 삿갓이 서당을 참 많이 찾아다녔네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삿갓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 서당, 아니면 주막 정도였거든요. 주막은 돈이 필요하고 절은 스님들이 썩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당은 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대접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당을 즐겨 찾은 거군요. 근데 꼭 환영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육화의 서당 욕설시에서 봤듯이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날 삿갓이 들른 서당은 어땠냐면 학동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리를 내며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어요. 삿갓이 그 모습을 문가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칭찬을 해줬겠네요. 그렇죠. 삿갓이 흡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한자로 먼저 보면요. 자지는 만지, 보지는 조지. 스스로 알려고 하면 늦게 깨우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 깨우친다. 학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아주 진지하고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도금으로만 읽으면 도금으로만 읽으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자지, 만지, 보지, 조지. 이게 지금도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요.
서당 학동들이랑 훈장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발끈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삿갓이 태연하게 한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소? 스스로 자, 알지. 도울보, 알지.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고 하지 않았소. 이게 어디가 잘못됐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펼쳐놓으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근데 귀로 들으면 완전히 다른 소리거든요. 항의할 수도 없어요. 욕이라고 따지면 이게 어째서 욕이냐? 내 한자를 봐라. 당신들 마음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항의하는 쪽이 이상해지는 구조네요. 바로 그게 이 기법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욕했다고 따지면 삿갓이 어디가 욕이냐며 한자를 내밀면 그만이에요. 완벽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은 이미 다 들은 거예요. 그 사이 삿갓은 유유히 걸어나가는 거고요. 이거 기법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걸 동음이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자 뜻으로 읽으면 멀쩡한 말, 한자 도금을 한국어로 읽으면 전혀 다른 말. 두 언어가 같은 소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요. 이거 육화에서 했던 욕설모 서당이랑 어떻게 달라요? 거기서도 서당 내조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구조가 달라요. 육화 욕설모 서당은 한자 도금을 소리 그대로 읽을 때 욕이 들리는 방식이었어요. 서당 내조지, 생도 재미십, 선생 내불알. 읽는 것 자체가 욕인 거예요. 그럼 오늘 자지만지는요? 오늘 건 방향이 반대예요. 한자 뜻으로 읽으면 훌륭한 가르침이고 도금을 한국어로 연결하면 상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육화는 읽는 방식 자체가 욕이었고 오늘 건 읽으면 칭찬인데 들으면 욕이에요. 공격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 차이를 삿갓이 의식하고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서당에서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기법은 다른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삿갓시의 다양함이에요. 한 가지 방식을 쓰고 나면 다음번엔 다시 새로운 각도로 뒤집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대담해요. 첫 번째가 서당 학동들한테 한 장난이라면 두 번째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젊은 여인에게 삿갓이 시를 지어 바친 이야기예요. 어머,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19살쯤 된 젊은 여인이 검은고를 아주 능숙하게 연주하는 걸 봤어요. 박자도 정확하고 가락도 유려하고 어지간히 배운 솜씨가 아닌 거예요. 삿갓이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지어 바쳤어요. 칭찬시인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요. 한번 들어볼게요. 2년 19령 내조지 슬금 속속 팍고저 물란 보지음 그대의 나이 19에 일찍이도 검은고를 탈 줄 알고 박자와 고저 장단을 말리도 알아서 어려운 악보와 음을 깨쳤구나. 완벽한 칭찬인데요? 그렇죠. 검은고 솜씨를 극찬한 시예요. 젊은 나이에 악기를 이렇게 잘 탄다니 라는 감탄이 담긴 거죠. 근데 이걸 한자 뜻 말고 도금만 한 줄씩 소리내어 읽어보면요. 2년 19령 내조지 슬금 속속 박고저 물란 보지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네요. 첫 줄부터 이미 심상치 않죠. 2년 19령만 해도 2년에 19 구멍으로 들릴 수 있고 내조지 슬금은 더 적나라하게 들리고 속속 박고저에 물란 보지음까지 도금을 한 줄씩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타나요. 이걸 받아든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칭찬시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도금을 하나씩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빨개졌겠죠.
그런데 항의를 하려고 해도 한자를 보면 완벽한 칭찬이잖아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역광광이네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인 만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받아쳤어요? 삿갓이 이 시를 내밀었을 때 여인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로 받아쳤다고 해요. 개변 양류 부루장 후원 확률 불봉탁 개울가의 버드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길게 자라고 뒷마당의 노란 밤은 벌이 쏘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진다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이치를 읊은 평화로운 시예요. 비가 안 와도 버드나무는 자라고 벌이 안 쏘아도 밤송이는 저절로 벌어진다. 아름다운 자연시처럼 읽히죠. 그런데 삿갓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하면 이 여인이 그 말에 어떻게 받아친 건지 감이 오실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자라고 벌이 안 쏘아도 벌어진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방송이니까요. 중요한 건 삿갓이 이 두 줄을 읽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쳐놓은 함정에 상대방이 더 우아하게, 더 멋있게 되받아친 거니까요. 삿갓의 공격은 모골적이었는데 여인의 반격은 자연의 이미지를 빌려서 훨씬 품위 있게 맞받아쳤어요. 삿갓이 진 거잖아요. 완벽하게 졌죠. 삿갓이 이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시로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이름 모를 여인 앞에서는 오히려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그 여인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 어느 마을의 평범한 여인인데 삿갓의 도발을 받아서 더 기막힌 방식으로 응수했어요. 그 순간 삿갓도 속으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 사람, 나랑 같은 사람이다 하고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어를 무기로 쓸 줄 안다는 거죠. 그것도 상대방보다 더 세련되게. 삿갓의 시는 노골적으로 도발했는데 여인의 시는 자연을 빌려 품위 있게 쐐기를 박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에요. 삿갓이 그걸 못 알아봤을 리 없죠. 그러면 오히려 존경했겠네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삿갓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산화시 배틀에서 상대 선비에게 졌을 때도 그랬고, 12화 평양기생에게 역습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요. 자기보다 잘하면 인정하는 거, 그것도 삿갓다운 태도였어요. 오늘 두 이야기를 같이 놓고 보면 묘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첫 번째는 삿갓이 완전히 이겼잖아요. 학동들이 항의하려 해도 한자를 내밀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삿갓이 졌어요. 여인한테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오늘 두 이야기의 진짜 대비예요. 같은 기법을 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삿갓이 완승이고 두 번째는 삿갓이 완패예요. 근데 이상하게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삿갓이 지는 이야기가요. 그렇죠. 삿갓이 도발했을 때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면 그냥 유쾌한 장난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인처럼 더 멋있게 받아치면 그 순간 삿갓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입체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두 이야기가 삿갓의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네요. 이기는 삿갓과 지는 삿갓. 그리고 둘 다 삿갓다운 거예요. 이길 때는 통쾌하게 이기고 질 때는 웃으면서 지는. 그 사람의 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기법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예요. 배고프고 외로운데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오늘 이야기들이 다 웃기면서도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삿갓의 시에는 항상 삿갓이 있어요. 골려 먹고 싶은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처럼 아주 가끔 기꺼이 지고 싶은 마음까지. 지난 16화에서는 화순 땅에서 삿갓이 보여준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말장난과 검은 고 타던 젊은 여인에게 오히려 한 방 얻어맞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화순 땅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화 끝에서 예고하셨잖아요. 오늘은 웃음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삿갓이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삿갓이 평생을 두고 딱 두 글자로 던진 질문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를 시, 아닐 비, 시시비비. 옳은 것은 정말 옳은가? 그른 것은 정말 그른가? 삿갓이 이 질문을 한 편의 시로 풀어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술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시비비라는 시, 어떤 시예요? 이 시가 좀 특별해요. 삿갓이 남긴 시 중에서 가장 철학적인 시로 꼽히는 작품이에요. 재밌는 건 이 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세월을 노래하고 뒷부분은 옳고 그름을 노래해요. 세월하고 옳고 그름이요?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게 이 시의 묘미예요. 먼저 앞부분부터 들어볼게요. 연년연거 무궁거 일일일래 부진래 년거월래 레우거 천시인사 차중최 이해 저해 해가 가고 끝없이 가네 이날 저날 날은 오고 끝없이 오네 해가 가고 달이 와서 왔다 가는 또 가니 하늘의 때와 사람의 일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네. 첫 줄부터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되네요. 연? 잘 들으셨어요. 첫 구절이 해 년자가 3번, 갈 것자가 2번 들어가요. 둘째 구절은 날 일자가 3번, 올레자가 2번이고요. 같은 글자를 일부러 겹쳐 쓴 거예요. 세월이 똑같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걸 글자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죠. 글자가 반복되니까 진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느낌이 나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거예요. 해가 가고 날이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읽다 보면 그 리듬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마지막 구절에서 정리를 해요. 천시인사, 차중최. 하늘의 때,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다 이 끝없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월은 무심하게 흐르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아등바등 살아간다.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무심한 시간 이야기가 뒷부분으로 가는 다리예요. 시간이 이렇게 덧없이 흐르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따지는 옳고 그름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이군요. 네, 이제 이 시의 진짜 핵심이에요. 들어보세요. 시, 비, 비, 시, 시. 시, 비, 시, 시, 비, 시, 시, 비, 시, 시, 비, 시, 시, 비. 이건 진짜 두 글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시 아니면 비? 맞아요. 놀랍죠? 이 네 구절, 28글자가 딱 두 글자로만 되어 있어요. 오를 시, 아닐 비. 이 두 글자를 이리저리 배열해서 시 한 편을 완성한 거예요. 11화에서 봤던 멱자시 생각나요. 한 글자로 시를 썼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멱자시는 운자, 그러니까 끝글자 맞추는 규칙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였고, 오늘 건 아예 시 전체를 두 글자만으로 채운 거예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멱자시는 훈장을 골리는 풍자였는데, 오늘 건 풍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글자만으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번역을 들어보세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네.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 이것이 바로 시비라네. 들으면서 머리가 빙빙 돌아요.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고 그르다는 게 그른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삿갓이 첫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딱 잘라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일이 그렇게 칼로 자르듯 옳고 그름이 나뉘지 않으니까요. 어떤 자리에서는 옳던 것이 다른 자리에서는 그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르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옳았다고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입장 바꾸면 옳고 그름이 뒤집히는 경우 많죠. 둘째 구절은 더 나아가요.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그게 꼭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궤변 같죠? 네, 좀 위험한 말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무거나 옳다고 우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삿갓이 말하려는 건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싸우지만 그 잣대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말 들으니까 삿갓 본인 생각이 나요. 바로 그거예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삿갓이 누구예요? 조부 김익순이 죄인으로 몰려서 온 집안이 패족이 된 사람이잖아요. 역족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죠. 그 낙인이 바로 세상이 내린 시비예요. 내 할아버지는 그르다, 비. 그러니 너도 그르다, 비. 삿갓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르다는 판정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세상의 시비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평생의 족쇄였어요. 그런 사람이 늙음하게 시비 두 글자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정말 그렇게 분명한 거냐고. 내가 나를 그르다 했지만 그 옳고 그름이 그렇게 믿을 만한 거냐고. 세상이 자기한테 들이댄 그 잣대를 거꾸로 들어서 되묻는 거네요. 맞아요. 14화 기억나세요? 삿갓이 자기 손으로 쓴 탄핵문을 취해서 낭독하고 피를 토했던 그 장면. 그때 삿갓이 한 말이 뭐였죠? 그놈 시 한 번 잘 지었구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그 말이요. 그 말이 바로 시시비비예요. 내가 조부를 욕한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조부가 항복한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나를 망신 주려는 저 양반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삿갓은 평생 그걸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혼란을 두 글자로 정리한 게 이 시라는 거잖아요. 정리했다기보다 정리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 이것이 바로 시비라네. 이건 좀 다르네요. 앞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꼭 옳은 건 아니라더니 마지막에는 그게 바로 시비라고 하네요. 그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에요. 결국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하는 그 끝없는 따짐, 그 자체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시간이 끝없이 가고 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비도 끝없이 돌고 도는 거죠. 아, 그래서 앞부분에 세월 이야기가 있었구나. 시간이 끝없이 흐르듯이
옳고 그름도 끝없이 다툰다. 이제 두 부분이 연결되죠? 앞부분은 시간의 무한반복, 뒷부분은 시비의 무한반복. 삿갓은 이 둘을 나란히 놓은 거예요. 해가 가고 오는 게 부질없듯이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도 어쩌면 부질없는 거라고. 그런데 부질없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시로 쓴 게 또 묘하네요. 그게 삿갓이에요.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부질없음을 두 글자로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멋진 시를 만들었잖아요. 체념이 아니라 달관이에요. 세상의 시비에 짓눌려 살았지만 그 시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수 있게 된 거죠. 짓눌리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놀게 됐다는 거. 그게 진짜 자유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 삿갓이 처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아주 오래된 동양 철학이에요. 옛날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쓴 재물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것도 하나의 시비요, 이것도 하나의 시비라. 삿갓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맞아요. 장자는 세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봤어요.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다 보는 사람의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삿갓의 시시비비는 그 장자의 생각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삿갓이 장자를 읽고 쓴 거예요? 삿갓 정도 되는 선비라면 장자를 안 읽었을 리 없죠. 다만 삿갓이 대단한 건 그 깊은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압축했다는 거예요. 장자는 긴 글로 풀어낸 걸 삿갓은 옳을 시, 아닐 비, 이 두 글자만으로 보여줬잖아요. 철학을 압축해서 손에 쥐어준 느낌이네요. 그리고 장자는 책상 앞에서 쓴 거고 삿갓은 그 시비 때문에 평생 길바닥을 떠돈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무게가 다르죠. 그러고 보면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이런 마음을 옛 시인들도 많이 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장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삿갓보다 훨씬 앞서 술과 시로 한 시대를 풍미한 시인이 있어요. 도연명이에요. 아, 술의 시인 도연명이요? 맞아요. 우리 채널 이름이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이잖아요. 그 술의 시인이 바로 도연명이에요. 도연명이 남긴 음주라는 20편짜리 연작시가 있는데 그 6번째 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행지 천만단, 수지 비여시. 사람의 행동 거지는 천만 가지인데 누가 그름과 옳음을 알겠는가? 이거 완전히 시시비비랑 같은 이야기네요. 똑같죠.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이 천만 가지로 갈리는데 그 중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누가 감히 단정하겠냐는 거예요. 삿갓이 시비 두 글자로 한 말을 도연명은 이미 1000년 전에 술잔을 앞에 두고 했던 거예요. 술 한 잔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잠시 내려놓는 거. 그게 딱 우리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렇게 오래 사랑받는 거예요. 행지 천만단, 수지 비여시. 도연명에서 삿갓으로 1000년을 건너 같은 마음이 이어진 거죠. 술잔 앞에서는 옳고 그름도 잠시 내려놓게 되니까요. 오늘 시는 웃기지도 않고 욕도 없는데 이상하게 제일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이 시의 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삿갓은 파자로 골리고 동음이로 비틀고 욕설로 쏘아붙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장난을 다 내려놓고 딱 두 글자로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삿갓의 진짜 속마음을 본 것 같아요. 웃음 뒤에 늘 칼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 칼끝이 세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 자체를 향한 거예요. 어쩌면 삿갓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두 글자였을지도 몰라요. 다음 화는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 삿갓이 옳고 그름을 내려놓았다면 다음 화에서는 삿갓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나와요. 그게 뭔데요? 가족이에요. 다음 화는 삿갓의 아들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찾아 헤맨 아들이 3번이나 삿갓을 찾아냈는데 삿갓이 그때마다 도망쳤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3번 찾아왔는데 3번 다 도망쳤다고요? 왜요? 그 이유가 오늘 시하고도 연결돼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삿갓은 끝내 답을 못 내렸거든요. 지난 17화에서는 화순 땅에서 삿갓이 옳을 시, 아닐 비, 딱 두 글자로 던진 질문, 시시비비를 들었는데요. 옳고 그름이 정말 그렇게 분명한 거냐고 평생을 두고 되물었던 삿갓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 화 끝에서 예고했죠. 오늘은 삿갓이 끝내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아들 이야기라고. 네, 오늘은 삿갓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를 찾아 전국을 헤맨 아들과 그 아들에게서 3번이나 도망친 아버지 이야기예요. 3번이나 도망쳤다고요? 자기 아들한테서요? 그래요. 오늘은 웃음기 하나 없는 화예요. 술 한 잔 천천히 곁에 두고 들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삿갓한테 아들이 있었군요. 늘 혼자 떠도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처자식이 있었어요. 삿갓이 방랑을 떠난 뒤에도 잠깐 고향에 돌아와 한 해 남짓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아들이 둘째 이균이에요. 큰아들은 학균이고요. 그러면 이규는 아버지 얼굴도 잘 몰랐겠네요. 거의 못 봤죠. 아버지가 잠깐 들렀다 다시 떠나버린 뒤에 자란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둘째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요. 어떻게 찾아요? 휴대폰도 없고 주소도 없는데 전국을 떠도는 사람을요. 그게 참 눈물겨운 방법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균이 똑같은 편지를 수십 통을 베껴 썼대요. 그만 떠도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라는 편지를요. 수십 통을요? 왜 똑같은 걸 그렇게 많이요? 아버지가 들릴 만한 마을마다 그 편지를 맡겨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혹시 김삿갓이라는 분이 오거든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아, 마을마다 편지를 미리 뿌려놓은 거네요. 언젠가 아버지 손에 닿기를 바라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편지가 실제로 삿갓 손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요. 그러면 아들이 보낸 줄 알았겠네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 편지가 아무 탈 없이 삿갓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떠돌이 시인 김삿갓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삿갓의 이름이 방방곡곡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절박함이 오히려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렇게 편지를 뿌리고 다니다가 이균이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아내요. 첫 번째 만남은 충청도 계룡산 자락이었다고 전해져요. 드디어 만났네요. 얼마 만에 본 아버지예요?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날 밤 부자가 한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그런데요? 삿갓이 아들이 잠든 사이에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버렸어요. 네? 아들을 재워놓고 도망을 갔다고요? 네. 아침에 이균이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니, 그 먼 길을 찾아온 아들인데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그런데 이균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편지를 들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서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번엔 경상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또 아버지를 찾아냈어요. 또 만났어요? 이번엔 안 놓쳤겠죠? 이번엔 삿갓이 좀 다르게 했어요. 아들한테 잔심부름을 시켰대요. 뭘 좀 사오라거나 어디 좀 다녀오라거나. 그렇게 아들을 잠깐 멀리 보내놓고 그 사이에 또 사라져버렸어요. 또 도망이요? 두 번째도요? 두 번째도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로는 그 뒤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냈지만 삿갓은 그때마다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어요. 3번을 찾아왔는데 3번을 다 도망쳤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들이 무슨 죄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끝내 못 만나는 거예요. 13화 기억나세요? 삿갓이 어머니가 사는 마을을 코앞에 두고도 차마 들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이야기요. 아, 들르지 못한 아들이요? 그 삿갓이 이번엔 자기를 찾아온 아들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가지 못한 아들이 아들을 피하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같은 아픔이 한 세대를 건너 그대로 되풀이되는 거죠. 슬프네요. 그런데 삿갓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모질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삿갓이 왜 그랬는지 그 답이 삿갓이 죽기 직전에 쓴 시 한 편에 담겨 있어요. 죽기 직전에 쓴 시요? 네, 제목이 난고 평생시예요. 난고는 삿갓의 호고요. 평생시는 한평생을 노래한 시라는 뜻이에요. 삿갓이 바로 이 화순 땅, 자기를 알아봐준 정씨 집안 사랑채에서 세상을 뜨기 얼마 전에 자기 일생을 통째로 돌아보며 쓴 자서전 같은 시예요. 자기 인생을 시 한 편에 다 담은 거네요. 그래요. 꽤 긴 시인데 오늘 우리 이야기와 맞닿는 구절만 뽑아볼게요. 먼저 이 시의 첫 구절이에요. 조소수혈 계유거 고와 평생 독자상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건만 내 평생을 돌아보니 홀로 가슴이 아파라.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집 없는 미물은 없는데 사람인 나만 돌아갈 곳이 없다. 시작부터 가슴을 후벼 파죠. 다음 구절을 들어보세요. 망해 죽장 로천리 수성운심 가사방 집신에 대지팡이 짚고 천리길을 떠돌며 물 같은 성정 구름 같은 마음으로 사방을 집으로 삼았네. 사방을 집으로 삼았다? 멋있는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디에도 집이 없다는 말이네요. 정확해요.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다닌다는 게 듣기엔 낭만적이지만 뒤집어 보면 정착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귀해영난 저영난 기일팡황 중노방 돌아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워 며칠이나 길 한복판에서 헤매었던가. 돌아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이 한 구절이 삿갓의 평생을 요약해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3번 도망친 이유이기도 하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 곳에 머물기도 어려운 그 사이에 평생 끼어 있었던 거예요. 왜 돌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아들이 데리러 왔는데. 삿갓이 누구죠? 조부가 역적으로 몰려서 온 집안이 패족이 된 사람이잖아요. 패족은 역적의 가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삿갓은 그 낙인 때문에 평생 이름을 숨기고 떠돈 사람이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요? 자기가 집에 눌러 앉으면 그 패족의 그늘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다시 드리워진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끝까지 떠돌이로 사라져주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도망친 게 아니라 비켜준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아들이 그때 알았을 리는 없죠. 아들한테는 그냥 매정하게 도망친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지점이에요. 지난 17화에서 나왔던 도연명 생각이 나요. 수레 시인이요. 좋은 연결이에요. 도연명을 다시 불러올 만해요. 도연명이 남긴 가장 유명한 글이 귀거래사예요. 돌아갈 귀, 갈 거. 자,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도연명은 어디서 돌아온 거예요? 도연명은 벼슬을 살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관직을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때 읊은 게 귀거래사예요. 그 첫 구절이 이래요. 귀거래해 전원 장모 호불귀. 자, 돌아가자. 논밭이 다 묵어가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돌아가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 아주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죠. 도연명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돌아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삿갓은요? 삿갓은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귀해 영난. 같은 돌아갈 귀자예요. 도연명은 귀거래, 돌아가자. 삿갓은 귀해 영난, 돌아가기도 어렵다. 한 글자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돌아갔고 한 사람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어요. 같은 술의 시인인데 한 명은 집으로 가고 한 명은 길 위에 남았네요. 그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어요. 도연명에게 고향은 돌아가 쉴 수 있는 품이었고 삿갓에게 고향은 다가갈수록 가족을 다치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삿갓의 그 돌아갈 귀자는 평생 입에서만 맴돌고 끝내 발이 떨어지지 않은 글자였어요. 듣다 보니까 지난화 시시비비가 다시 떠올라요. 옳고 그름이요. 바로 그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게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그게 답하기가 어렵네요. 돌아가면 가족이 다시 낙인 속으로 들어가고 안 돌아가면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삿갓도 평생 그 답을 못 냈어요. 그래서 3번 다 도망친 거예요. 돌아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 끝내 판단할 수 없으니까 판단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버린 거죠. 시시비비를 시로 쓴 사람이 정작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시비 앞에서는 답을 못 낸 거네요. 그게 삿갓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렇게 멋지게 시로 풀어낸 사람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그냥 흔들리는 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삿갓은 결국 아들 품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요. 끝내 못 돌아갔어요. 삿갓은 끝까지 아들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이 먼 남도 땅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요. 익균이 아버지의 부고를 들은 건 그보다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가족이 없었네요. 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삿갓이 남긴 말이 있어요. 다음 화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임종을 앞둔 삿갓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등잔불을 꺼달라는 그 짧고 서늘한 말이요. 등잔불을 꺼달라고요? 왜요? 그 이유는 다음 화에서 들려드릴게요. 지난 18화에서는 3번이나 찾아온 아들을 3번 다 피해 달아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지요. 맞아요. 아들을 등진 채 그는 또 길을 떠났고. 그래서 저는 내내 궁금했어요. 그 길의 끝은 대체 어디였을까?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삿갓을 쓰고 평생을 떠돌던 한 사내가 마침내 어느 낯선 사랑방에서 눈을 감기까지 길 위에서 시작된 삶이 길 위에서 어떻게 저물었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어디였나요? 남도였습니다. 전라도 화순 땅. 그 중에서도 동복이라는 고을이었지요. 동복. 저에겐 낯선 이름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입니다. 무등산 자락이 흘러내린 골짜기에 달천이라는 맑은 냇가가 흐르는 곳이지요. 그 적벽 이야기 예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네요. 15화에서 만났던 그 적벽입니다. 중국 양자강의 적벽에 견줄 만큼 경치가 빼어나 사람들이 적벽강이라 불렀던 곳. 그가 마지막으로 깃든 자리가 바로 그 물가였습니다. 평생을 떠돈 사람이 왜 하필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지리산까지 두루 둘러본 그가
다시 이 물가로 돌아와 여러 해를 머물렀다고 합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 스스로 죽을 자리로 이곳을 골랐다는 말까지 전하지요. 죽을 자리를 스스로 골랐다. 어쩐지 그다운 이야기네요. 그러던 어느 날 길 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를 알고 지내던 안초시라는 선비가 나귀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그는 그 사랑방에서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863년 봄, 그의 나이 57살. 병든 몸은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어땠다고 하나요? 기록으로 또렷이 남은 장면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임종의 모습이 있지요. 숨을 거두기 직전, 곁을 지키던 안초시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안초시, 춥구려. 어머니가 보고 싶소. 저 등잔불을 좀 꺼주시오. 어머니가 보고 싶다니. 평생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입니다. 13화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사는 마을 어귀까지 갔다가 차마 들어서지 못하고 소식만 묻고 돌아섰던 그 아들 말입니다. 아, 그 마을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한평생 도망치듯 떠돌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부른 이름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꺼달라 했죠. 등잔불을 꺼달라는 그 말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물거리며 꺼져가는 자신의 목숨을 사위어가는 등잔불에 빗댄 것이라 읽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불빛마저 스스로 거두며 어둠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것이지요. 평생 그토록 번뜩이는 시를 쓴 사람이 마지막은 이토록 고요했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화에서 함께 읽었던 그의 시 한 구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썼던 난고 평생시. 그 끝자락이지요. 귀해 영난 저영난 기일 방황 중로방 돌아가려도 어렵고 머물려도 어려워 며칠이나 길 한가운데서 헤매었던가. 돌아갈 수도 머무를 수도 없다던 그 구절이. 네.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시 그대로 길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써둔 셈이지요. 시가 그대로 예언이 되어버렸네요. 그가 떠난 뒤 가족들은 그 소식을 들었나요? 한참 뒤였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조차 모른 채 살던 둘째 아들 익균이 몇 달이나 지나서야 부고를 전해 들었죠. 3번이나 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그 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익균은 한 걸음에 전라도 동복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유해를 거두어 이듬해 1864년 멀고 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모셔옵니다. 영월이라면? 어머니가 식소를 데리고 숨어들어 살던 곳, 가족이 패족의 낙인을 피해 깃들었던 그 산골입니다. 살아서는 끝내 돌아가지 못한 그 땅으로 죽어서야 비로소 돌아간 것이지요. 살아서 못 간 길을 아들이 대신 데려다 준 셈이네요. 영월에 노루목이라는 산기슭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의 무덤은 한 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 유명한 김삿갓의 무덤이 말인가요? 살아서도 이름을 감추고 떠돈 사람입니다. 죽어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흐려진 것은 어쩌면 그다운 결말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럼 지금 영월에 있는 무덤은 어떻게 다시 찾은 건가요?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 덕분입니다. 영월의 향토사학자 박영국이라는 분이죠. 여러 해 동안 발품을 팔아 자료를 뒤지고 현장을 누빈 끝에 1982년 마침내 영월 와성리 노루목에서 그의 무덤과 옛 집터를 찾아냅니다. 잊혔던 무덤이 100년도 더 지나 다시 빛을 본 거네요. 그 뒤로 영월군은 그가 잠든 고을의 이름을 아예 김삿갓 면으로 바꾸고 난고 김삿갓 문학관을 세웠습니다. 해마다 김삿갓 문화제도 열리지요.
평생 천대받으며 떠돌던 사람이 한 고을의 이름이 되었다니. 문전박대 당하며 밥 한 술을 빌던 그 삿갓은 나그네가 이제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이 소식을 들었다면 특유의 그 웃음으로 시 한 수 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길 위에서 태어나다시피 한 삶이 길 위에서 저물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머무를 자리도 없이 평생을 떠돈 사람. 그러나 그가 남긴 천여 편의 시는 어느 권력자의 비석보다 오래 사람들의 입에 남았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20화입니다. 지난 19화에서 그는 영월 땅에 잠들었지요. 평생을 떠돌던 그가 마침내 안식을 얻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는 왜 평생 삿갓을 벗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지난화 끝에 그 질문을 던져두셨죠. 하늘이었을까? 세상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오늘은 그가 남긴 시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삿갓 아래 그가 감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시작하기 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의 삿갓을 가만히 들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이 하늘이라니, 삿갓으로 하늘을 가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20살 무렵 백일장에서 장원을 한 시 한 편. 아, 그 운명의 시, 일화에서 봤던. 그렇습니다. 자기 조부인 줄도 모르고 선천부사 김익순을 통렬히 꾸짖은 시였죠. 탄핵문. 논 정가산 충절사. 탄 김익순 죄 통우천. 정가산의 충절한 죽음을 논하고 김익순의 죄가 하늘에 닿았음을 탄식하노라. 정가사는 끝까지 싸우다 죽었는데 김익수는 항복했다. 그 죄를 하늘에 빗대 꾸짖은 거군요. 그런데 그 김익순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진실을 듣고 그는 무너졌어요. 조부를 욕한 글로 장원을 했다니 하늘 볼 낯이 없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죄인의 심정으로 삿갓을 눌렀었어요. 하늘 아래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서요. 그러니까 삿갓은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린 거네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삿갓 아래 처음 감춘 것은 하늘을 우러를 수 없는 죄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에 숨기만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답이 거기 있습니다. 삿갓 아래에서 그는 세상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그 유명한 풍자시들 말이군요. 육하 기억하시나요? 남루한 행색이라고 문전박대한 서당 훈장. 그 훈장에게 붓을 들어 남긴 시가 이겁니다. 욕설 모서당, 서당 내조지, 방중 개존물, 생도 재미십, 선생 내불알. 서당인 줄 일찍부터 알고 왔는데 방 안에는 모두 귀하신 분들 뿐이네. 학생은 다 모아도 10도 안 되는데 선생은 끝내 나와보지도 않는구나. 뜻으로 보면 점잖은데 우리말 소리로 읽으면 전혀 달라진다죠? 그렇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되거든요. 권위만 내세우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던 자를 그들의 언어인 한자로 되받아친 겁니다. 권력을 향해서도 칼을 들었군요. 15화 무등산 적벽에서 지은 시가 그렇습니다. 무등산 적벽시. 무등산 고송하제, 적벽강 심사상류.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에 있고 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로 흐르는구나. 무등산이 높다더니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깊다더니 모래 위로 흐른다.
이름값을 비틀어버렸네요. 높다는 것, 깊다는 것, 대단하다는 것. 그 모든 권위가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삿갓 아래 두 번째로 감춘 건 세상을 향한 칼날이군요. 웃음 뒤에 숨긴 칼이었죠. 직접 말할 수 없는 패족의 처지였기에 비틀고 숨겨서 찔렀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이라는 답이 남았어요. 네. 그가 삿갓을 소재로 직접 쓴 시가 있습니다. 이화에서 만났던 영립, 삿갓을 읊다. 영립, 부부와립 등어주, 일착 평생 40추, 목수 경장 수야독, 어옹 본색 반사구, 취례 탈괴 간화수, 흥도 휴등 완월루, 속자 이관 개외식, 만천풍우 동무수. 둥둥 뜬 내 삿갓은 빈 배와 같아. 한 번 썼다 하면 평생 40년이라. 목동은 가벼운 차림으로 들소를 따라가고 어부는 본래 모습 그대로 갈매기와 포탄에 취하면 벗어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며 흥이 나면 들고 올라 달맞이 누각에 오르네. 속세 사람들의 의관은 모두 거칠해지만 온 하늘에 비바람 쳐도 나만은 근심이 없도다. 둥둥 뜬 내 삿갓은 빈 배와 같다. 빈 배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요. 장자의 빈 배입니다. 욕심도, 이름도, 신분도 다 비운 상태. 그는 삿갓을 자기 자신과 보겠어요. 속세의 의관은 거칠해지만 비바람 쳐도 나만은 근심 없다. 자유롭네요. 부끄러움으로 눌러선 삿갓이 어느새 그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물건이 된 겁니다. 그 자유가 시로도 나왔겠죠? 17화의 시시비비가 그 끝입니다. 시시비비, 시시비비, 비시시, 시비비시, 비비시, 시비비시, 시비비, 시시비비, 시시비.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이 꼭 옳은 것이 아니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해도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네.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 이것이 그른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 이것이 바로 시비라네. 옳은 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게 그른 것도 아니다. 세상의 잣들을 다 내려놓은 거네요.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 그 모든 시비를 넘어선 자리. 거기서 그는 비로소 삿갓 아래 자기 자신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감춘 건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자기 자신이군요. 그런데 솔직히 여쭐게요. 댓글을 보면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게 이 마지막 화의 도리겠죠. 한쪽에서는 말해요. 평생 처자식 버리고 떠돌며 무의도식한 사람 아니냐. 냉정히 보면 외면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18화에서 봤듯 3번 찾아온 아들을 3번 다 피했으니까요. 가장으로서는 분명 무책임했죠. 작품을 두고도 박한 평가가 있어요. 남 욕하는 시, 음담패설 같은 말장난뿐 아니냐고요. 정통 한시의 잣대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상과 서정의 깊이를 따지는 사대부 문학의 기준에서는 그의 말장난이 격이 낮다고 폄하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진짜 그의 시가 맞는지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시 가운데 상당수가 후대에 덧붙여지거나 구전되며 윤색된 것이라 학계에서는 진짜 그의 작품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문학사적 평가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반대로 그를 아주 높이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연명, 200, 두보에 견주기도 하죠. 그 비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우열보다 길의 차이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연명이 은둔의 길을, 200이 낭만의 길을, 두보가 백성의 고통을 그린 사실의 길을 갔다면 김삿갓은요? 그는 길 밖의 길을 갔습니다. 사대부의 전유물이던 한시를 파자와 욕설과 해악으로 길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한자와 우리말을 자유자재로 넘나든 그 언어 감각은 누구도 흉내 못 낼 것이었죠. 권력에 빌붙지 않았다는 점도요. 평생 어느 줄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관리, 위선적인 양반, 차별하는 신분제를 향해 끝까지 붓을 들었죠. 그건 분명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평가 중에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가장이었다는 것도 시대를 비튼 천재였다는 것도 둘 다 그의 진짜 얼굴이에요. 어느 잣대로 보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결국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한 칼로 자를 수 없다는 그 시처럼요. 그렇네요. 김삿갓이라는 사람 자체가 시시비비를 넘어선 자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삿갓 아래 그가 감춘 것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 대한 부끄러움, 세상을 향한 칼날,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 신기하게도 이 셋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어떻게요? 부끄러워서 쓴 삿갓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끝내 그를 가장 자유롭게 했어요. 가린 것이 곧 그를 드러낸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다시 꺼내보는 걸까요? 권위를 비웃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간 사람.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삿갓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가슴에 못다한 말 하나쯤 숨기고 사니까요. 그는 그 말을 시로 바꿨습니다. 어느 권력자의 비석보다 그의 시 한 줄이 더 오래 사람들 입에 남은 이유예요. 20화를 달려왔네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쉬워요.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해 삿갓과 죽장을 들고 금강산과 함경도와 남도를 지나 가련을 만나고 어머니의 마을 어귀에서 돌아서고 마침내 영월에 잠들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덕분이었어요. 끝까지 이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남긴 시가 그러했듯 이 여행도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